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명의 나라로 자부해왔다. 시간 계산에 정밀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다. 네, 조선시대 사극영화 특집이 이제 2작품만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천문입니다. 천문은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이에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과학기술과 문화를 꽃피웠던 시기를 다룬 작품인데, 오늘은 영화 천문을 통해서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장영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장영실의 출신과 관련해서 세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 소주 황주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생이다. 장영실의 출신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소주 황주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발언대로라면 장영실은 중국에서 귀화해온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장영실과 비슷한 사례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중국인 기술자였던 김세의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라에서 김세의 재주를 아껴서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그에게 기생을 아내로 삼게 하여 후하게 대접하니 김세 역시 기뻐하여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까 장영실의 아버지도 중국에서 건너왔고 또 아내가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기록을 근거로 장영실의 아버지 역시 중국에서 온 기술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 장영실의 본관인 아산장씨의 족보를 보면은 아까 세종의 발언과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아산장씨의 족보에는 장영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영실의 아버지를 장성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고려시대 때부터 벼슬 했던 명문가 집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장영실의 본관과 출신과 관련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장영실의 신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세종실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동래현 관노인데 품성이 꼼꼼하여 항상 권례에 공장 일을 맡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장영실은 원래 동래현의 관노였어요. 동래현은 지금의 부산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부산에 가보시면은 장영실의 발명품들을 야외에 전시한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사료를 근거로 이제 부산시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던 거죠. 그렇다면 동래현에 소속된 관노 출신인 이 장영실이 어떻게 해서 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없지만 세종의 발언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 역시 그를 아낀다. 여기서 중요한 게 태종께서 보호했다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실은 세종이 발탁한 인재가 아니고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발탁한 인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장영실이 어떻게 해서 태종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예를 들어 태종 18년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추천하게 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각지에서 어진 인재를 찾는 이유는 국가에 좋은 기운을 가져오게 하고자 함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장영실이 태종의 눈에 든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많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장영실 같은 인재를 발탁한 태종의 안목은 칭찬해 줄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장영실이 이렇게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으니까 장영실에게 종오품 상의원 별좌 자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신하들 간의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허조라는 사람은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는 없다. 장영실의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종오품이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허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말생이 반박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상의원에 더욱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장영실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장영실에게 벼슬을 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종 역시도 이제 장영실의 신분보다 그 재주, 그 능력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세종이 장영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영실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그 재주의 기민함은 따를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장영실은 비단 솜씨만 좋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똑똑하며 남다른 점이 있어서
곁에 가까이 두고 명을 전하게 하기도 했다. 세종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세종에게는 장영실과 같은 기술자들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당시 세종의 가장 큰 고민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세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으나 오직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세종의 관심은 이제 천문 관측에 가 있었고 그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켜줄 장영실과 같은 기술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종은 이 사업을 장영실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이에 정초와 정인지는 이론 연구를 담당하고 이청과 장영실은 공력을 감독하게 했다. 자신의 이 천문 프로젝트를 완성할 엔지니어로서 장영실을 중용을 하고 또 그 재주를 활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종이 왜 하늘을 관측하려고 했을까? 동아시아에서 하늘을 관측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사실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임금이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하여 해, 달, 별 등의 운행을 관찰하여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하늘을 관측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는 제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하늘을 관측해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중국의 황제뿐이었어요. 황제의 그 역할을 주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늦겨울에 매년 12달의 달력을 제후에게 반포한다. 제후들은 이 달력을 받아 종묘에 보관하고 매달 초하루에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친 뒤에 이를 꺼내 쓸 수 있었다. 그가 동아시아에서 하늘을 관측해서 시간을 재고 달력을 만드는 일은 오직 중국 황제가 독점한 것이었어요. 황제 밑에 제후들은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후들은 황제가 반포한 그 달력을 받아서 써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달력을 계산하고 시간을 재는 이 기술은 중국 내에서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조선은 중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세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법, 달력 계산법인데요. 이 역법은 중국 조정에서 비밀로 한다. 그리고 동지 전에는 달력 반포를 허가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직 황제만이 독점한 거기 때문에 그 제후국을 자처하는 조선에서는 이거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그 어떤 왕들보다 하늘을 관측하고 절기를 계산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법을 연구했어요.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제가 역상집입니다. 이 책의 제왕의 정치는 역법과 천문으로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보관들이 이 일에 소홀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제왕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데 우리나라가 이것에 소홀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종은 예보관들이 계산을 틀리면 처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세종 13년에 일식이 일어났는데 이 일식 시간을 일각은 15분 정도입니다. 15분 정도 앞당겨서 예측했다고 해서 이천봉이라는 예보관을 곤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오차 때문에 곤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실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 우리만의 달력과 계산법을 만들어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세종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친히 천문기구와 물시계 등을 구상하시고 천문과 역법에 대한 책을 연구하였는데 지극히 정밀하고 치밀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전하께서 백성에게 힘쓰는 정치가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선의 상황에 맞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장영실 등과 함께 조선의 실정에 맞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천문 관측 기구들을 제작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한 7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연료실 기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목간이를 만들어서 한양의 북극 고도가 38도임을 측정했다. 이후 구리를 녹여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7년이 지난 무오년에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장영실 등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앙부일고, 해시계도 있고요. 물시계인 자격루도 있고 대간이, 소간이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 장영실의 역할이 컸는데요.
세종은 장영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비록 나의 지시를 받들어 만든 것이지만 만약 장영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구상은 내가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현실화하는 거는 장영실과 같은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극찬을 해요. 원나라 때도 자격루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의 정교함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만대에 전할 기물을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그 중국에서 만든 자격루는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에 비하면 결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장영실의 자격루가 훨씬 더 정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종의 칭찬을 들었을 장영실도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중에 옥루라고 하는 물시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된 옥루를 재현한 모형인데요. 그 모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물시계예요. 이 옥루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해서 세종실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이를 붙여서 산 모양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7자 정도이다. 안에 기계장치를 만들었고 물을 이용해 종을 치게 했다. 구상은 임금이 하고 제작은 장영실이 맡았다. 그러니까 세종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하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장영실의 몫이었던 거죠. 또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중에 유명한 게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인데요. 이 해시계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해정교라는 다리에 설치를 해요. 이 해시계에 대해서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 가운데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밤에는 물시계가 있으나 낮에는 시각을 알기 어렵다. 길 옆에 해시계를 설치한 것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백성들은 자신이 움직일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종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문과 역법을 연구했던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선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거. 이게 세종이 그렇게 바랐던 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 동아시아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천문을 관측한다는 건 황제만이 독점할 수 있었던 권리였어요. 그렇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황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 조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종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명의 나라로 자부해왔다. 시간 계산에 정밀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문화의 나라다. 세종이 그토록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 정도는 되어야 후손들이 어디 가서 우리나라 역사도 자랑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세종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사료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 천문을 통해서 천문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세종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보다 장영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후에 장영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세종과 장영실의 마지막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